장애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5번째 시간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작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작성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장애영향평가서 작성 순서대로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 동력기계 목록 및 명세, 배관 및 가스켓 명세,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는 장치설비별로 화면에 보이는 서식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공정별로 작성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를 완성하면 보시는 모양 같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성 없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마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를 작성하시는데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자료집, 예시집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은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분기호를 기재하셔야 되는데요. 이 구분기호는 P&ID 등에 나오는 고유번호를 의미합니다. 장애영향평가서 순서상으로는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가 먼저 나오고 PFD, P&ID는 나중에 나오지만요.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를 작성하시려면 PFD, P&ID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장치 설비 명도 일관성 있게 기재해 주시고 취급 물질, 물질 상태 기재해 주시고요. 연결구 정보에는요. 그 설비에 연결된 배관의 크기, 형태, 재질 등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하나의 설비에 여러 크기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면 가장 큰 배관 규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여기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평가 정보에서 사고 시나리오를 노출하고 분석해서 영향 범위를 산정할 겁니다. 가장 누출량이 많고 영향 범위가 크게 나오는 케이스에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 1번 염산 저장 탱크라면 저장 탱크 자체에 구멍이 나서 누출되는 경우보다는 플랜지 같은 배관 접속부에서 누출이 되는 경우가 더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이 저장 탱크에 50A, 25A, 20A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서 누출되는 경우가 누출량이 제일 많겠습니까? 50A죠. 50A를 기준으로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연결구 크기를 기재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PFD, P&ID 또는 해당 설비의 데이터 시트 등에서 설계 압력, 운전 압력을 확인하시고 기재해 주시는데요. 상압에서 운전되는 설비는 취급 물질의 비중에 따라 설계 압력을 FL 또는 FW로 기재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설계 온도, 운전 온도, 설계 용량, 운전 용량까지 기재하시고 이제 재질과 설계 표준인데요. 우리가 스테인리스 스틸을 서스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사실 서스는 일본 공업 규격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우리 한국산업표준 KS에서는 STS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미국에서는 또 다릅니다.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비파괴 검사, 후열 처리까지 기재하시면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간 겁니다. 4번 설비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도 않는데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설비도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에 작성해 주시는 게 원칙이고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에는 음영 처리를 해서 음영 처리된 설비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입니다 라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의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장치 설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뒤에 장애 평가 정보로 가서 사고 시나리오로 도출될 겁니다. 또 사고 시나리오의 취급 저장량을 산정할 때 우리 소량 기준 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설계 용량 또는 설계 용량의 90% 이상인 운전 용량이 기준이 됩니다. 도면,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 뒤에 나올 사고 시나리오가 일관성 있게 누락되는 일 없이 작성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력기계 목록 및 명세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위 공정별로 구분하시고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완료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어떻게 작성했는지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분기호에 마찬가지로 P&ID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고요. 명칭을 적으시고 P&ID를 보면서 동력기계 전후단 설비의 고유번호, 다음으로 취급 물질, 토출 압력, 토출 온도, 토출 유량, 전동기 용량까지 데이터 시트까지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토출 유량은 단위가 킬로그램 퍼 아워라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재질과 비고를 작성할 건데요. 펌프는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크게는 원심형 펌프 그리고 용접형 펌프로 구분됩니다. 원심형 펌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액체를 이송하는 방식이죠. 용접형 펌프는 대표적으로 다이어프램 펌프인데요. 다이어프램은 말랑말랑한 경막이잖아요. 다이어프램을 쭉 당기면 토출 축은 막히고 흡입 측은 열린 상태에서 펌프 내부로 유체가 들어옵니다. 다이어프램을 다시 밀면 흡입 측은 막히고 토출 축은 열린 상태에서 유체가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토출 축이 막혀 있다면요, 원심형 펌프는 압력이 전혀 안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거의 임펠러가 헛돌게 되겠죠. 뜨거워지기는 하겠죠. 근데 용접형 펌프는 흡입한 만큼 반드시 토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압력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차이점을 이해하시고요. 재질을 작성해 주시는데요. 펌프의 부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재질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원심형 펌프는 케이싱과 임펠러가 되겠죠. 용접형, 그 중에서 다이어프램 펌프라면 다이어프램과 체크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폭발 위험 장소에서 전기 스파크가 점원이 될 수 있죠. 이런 곳은 방폭형 펌프를 쓰셔야 되잖아요. 방폭형 펌프다라고 기재해 주었고요. 원심형 펌프는 실이 있는데요. 이 실에서 노출이 잘 됩니다. 실 없는 구조 펌프라면 장애평가 정보로 가서 위험도를 계산할 때 완화 장치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목록을 보시면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펌프도 있고 취급하지 않는 펌프도 있는데요. 사실 동력기계 목록 및 명세부터는요, 유해화학 물질과 관련 없는 동력기계 배관 안전밸브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동력기계에만 음영 처리를 하면 작성 완료입니다. 배관 및 가스켓 명세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식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완성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역시 P&ID 등의 고유번호를 기재해 주시고요. 취급 물질, 배관의 설계 압력, 온도, 배관 명세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배관 명세에는요, 재질, 제작 형태, 두께 등을 기재하시는데요. 두께가 4.5mm다. 50mm 호칭경 50H죠. STS 304 스테인리스 재질이고 이음매 없는
강관이다. 심리스 스케줄 넘버 40 S다. 두께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칭경 50A HDP 2관 두께 4.6mm. 뭐 일관성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자료를 조합했기 때문에요. 포인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다음으로 15에서 50A 사이의 100원이고 STPG 370 재질이고 스케줄 넘버 40 전기 저항 용접 방식으로 제작됐다. 스킵 명세에는 재질과 형태를 기재하시는데요. 이 PDM 판형, 또 테프론 판형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파괴 시험 후열 처리 여부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른 법에도 비파괴 시험 규정이 있지만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에도 생겼죠. 기존 시설인 경우는 그 대체 방법 작년 9월 2일자로 나온 내용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영 처리까지 하시면 완료입니다.